자, 유형 표현인데 내용 출인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지문의 내용하고 보기의 내용하고 연결시켜라 해서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이 말은 그 지문 안에 같은 똑같이 생긴 단어가 없습니다. 지문 안에 이제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같은 내용을 찾아야 돼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또 작을까요? 도움가 이거가 작고.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오랜만에 이 컴퓨터를 썼더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윗글. 얘는 또 10원 올라가야지. 자, 얘가 지금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다가, 그쵸? 적용을 하니까 윗글과 보기 사이에 우리가 연관성을 따져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으로 가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이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이미 선택지에 제시를 하죠. 선택지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윗글과 선택지 사이에 연관성을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즉,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느냐. 자, 2번 문항 한번 보면 가를 바탕으로 가라는 거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가를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둘째 줄 끝부분에 있네요. 셋째 줄 네 가지 측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문단에 둘째 줄과 셋째 줄에 지금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 기호로 나와 있고, 얘는 지금 이게 가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되어 있고, 기호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만 읽어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한다. 즉, 문맥적 의미. 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바로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근거는 1문단이야. 1문단이 지금 근거 문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1문단 안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문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가 있고, 자, 세로축 ABC가 있습니다. 세로축 지금 보면 A, B, C가 있죠. 자, A의 기억 디귿과 하나씩 대응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A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A에서의 기억 디귿이 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A가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 얘가 4문단. 자, 그리고 기억이 4문단의 셋째 줄, 넷째 줄, 그 다음이 여섯째 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4문단에 3, 4, 6에 각각 기억되는 디귿이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죠. 실질 통화량, 시장금리, 환율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보니까 지금 뭐야? 얘는 떨어졌다가, 여기가 특징이죠. 떨어졌다가 이 T 시점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고, T 시점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 T 시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기준, 요 선에서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이 선에 수렴한다는 거야. 자,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위에 있는 것과 떨어졌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 이 세 가지가 기억니은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 문항은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에서 일단은 기울기가 증가냐 감소냐 라는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면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물어봤을 때 면적의 크기를 또 비교하라는 것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 x축, y축의 값이 뭐냐. y축의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등등을 판단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 가지고 설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하죠. 기울기가 하강하다가 기울기가 하강을 하면서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 별표시 치고 넘겨야 돼요. 얘는 넘겨야 된대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얘가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얘 때문에 뒤에 있는 문항을 못 풀어요. 시간 부족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냠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또 건성운성 읽어. 건성운성 읽다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거야. 그냥 별표 쳐놓고 그래프 딱 보였을 때 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다 푼 후에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틀릴 확률이. 그리고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버리고 가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또 머릿속에 선생님 제가 학원에 온 거는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 다 맞는 만점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다 맞춘 후에 베이스 점수를 깔으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놓고 그때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야 되는 문항이지, 처음부터 이 문항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점수가 완전히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푼 후에 접근한 거예요. 끝부분에 OMR 카드 작성하기 직전에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이렇게 네모 박스가 되어 있고, 네모는 밑줄하고 똑같죠? 밑줄 있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마지막 5번째 문단에 5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째 줄인데 5문단에 10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5번째 문단이 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문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5문단에서 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한번 보면 문맥상 A2와 바꿔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 동시에 읽으면서 풀어라 라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거 웬만큼 연습되지 않거나 이러면 읽으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인지를 지금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 하나는 얘를 신경 쓰고 하나는 지문을 신경 써야 되는데, 지문만 신경 쓰는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걸 동시에 문제를 풀어낸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연습이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연습이 되면 자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휘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풀어낸 애들이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멀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연습을 해 하셔야 돼. 연습을 해야지만이 그 할 수가 있다는 거에서 이제 A, B, C, D, E를 각각 집어 넣어서 우리가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행한다. 자, 이제 정부라는 주체가 나왔고요. 자, 정책 그 총체인 정책의 이 목표, 그러니까 정책의 개념을 설명했죠?
국민생활 정책의 총체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정책 수단은 자, 또 정책 수단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하죠.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 네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가에 있는 요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아까 우리가 봤을 때 2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아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강제성은 강제성 반복되고 있는 단어고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그래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 예를 들어줬죠? 얘는 강제성이 높다는 거야. 자, 직접성은 이제 직접성.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은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자동성은 이제 자동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뭐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자동성이 높다는 거야. 자, 가시성은 이제 가시성 네 번째.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 가시성이 낮아요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2번 문항으로 우리가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항 한번 가볼까요? 자, 정책 수행의 특성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그 네 가지였고, 그쵸? 5번 한번 보시면,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 계층의 재원은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자, 담당 부서입니다. 자,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를 감당하는 것도 자동성이 높다. 자, 신설하는 것보다, 그쵸? 자동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동성이라는 이 개념, 자, 자동성이라는 것은 별도의, 그쵸? 별도의 가지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니까 신설한 것이 아니라, 그쵸?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기존의 조직을 기존의 조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동성이 높다. 정답 5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면 강제성, 가시성,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이렇게 물어본 거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특징을 잡아낸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으로 가서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이제 정책수단 선택의 여기서 이제 사례를 이제 들어주면 돼요.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해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이제 환율의 정의를 내려줬죠. 정의를 내려는 네모 표시작으로 씁니다. 자, 지금 환율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자,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에서는. 자,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두 번째는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다. 이러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환율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서 1470원, 지금 1500원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야. 왜냐하면 이제 정치가 지금 불안하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싹 빠져나갔거든. 외국인 투자를 딱 봤을 때 그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게 광주에서는 계엄에서 아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 계엄은 뭐냐면 지 독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돈 투자한 거 회수 못할 수도 있어요. 걔가 야, 다 금지, 수출 금지, 수입 금지 다 금지하고 야, 다 환수해 라고 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놀란 거예요. 바로 빼버립니다. 그냥 뭐야 이렇게 해서 쫙 빼니까 달러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막 외국으로 달러가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원 1달러, 1달러에 1,300원이었다. 그때와 1,500원이었을 때 어떤 차이점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1달러짜리 하나 사면 예전에 1,300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 1,5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과도한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뒤에 미세 정책 수간을 들어가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와 빠져나가고 그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멈췄어요. 강제적으로 멈추겠습니다. 돈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주식시장 셧다운을 시켜버렸어요. 니네 돈 못 빼. 기다려. 한 거야. 아까 외국인 투자인이 난리가 난 거지. 빼려고 했는데 이게 내 돈이 막혀버렸잖아. 그럼 더 불안하죠 이제. 이 새끼들 이제 진짜로 돈을 못 빼게 하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친듯이 하는 환율이 미친듯이 치솟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51조를 투입했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151조를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잡아요. 151조가 그냥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151조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정말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가 비판을 했어요. 제발 정치권에서 정신 차리고 니네 빨리 수습해라. 탄핵을 하든 뭐라든 수습을 해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우리 150조 그냥 후루룩 그냥 공중으로 분해했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그죠? 했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우리가 또 안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연결이 되죠.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자 개념 나오죠. 오버슈팅이다라는 거. 오버슈팅. 그래서 환율 또는 주가 이런 것들이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자, 이런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서 지금 뭐냐면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이런 것들에 촉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해서 가격 조정이 어려운 정도를 바로 우리가 경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주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핵심은 오버슈팅. 자,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에 촉발되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자,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어죠. 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제 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가 이제 키워드고, 자,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자, 그래서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야. 반면 환율이 또 핵심어죠. 단기에도 신축적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은 장기, 단기 모두 다 신축적이죠. 자,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바로 둘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라는 거야.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자, 이제 장기에서의 이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해하려면 장기의 환율은, 자, 이제 장기의 환율,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요 핵심어죠.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이를 균형 환율이다라고 보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요. 즉, 국내에 이제 돈이 막 증가하는 거죠. 자,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의 이제 물가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했으니 돈이 많아지니까 물건의 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기의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 이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물가 경직성 환율이 오버슈팅인데 조정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고 장기는 신축적. 환율은 단기, 장단기 모두 다 신축적.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에 균형 환율과 실질 통화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균형 환율은 자국 물가에서 외국 물가 나눈 거고 실질 통화량은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통화량이 증가해도 장기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그런데 단기에는 장기는 문제가 없죠. 장기는 어쨌든 물가도 상승하고 통화량이 증가가 되고 그럼 거기는 똑같아지는데 실질 통화량의 구매력 평가설이 똑같아지는데 단기는 차이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이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실질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자, 통화량은 분자에 해당하게 되고 물가는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통화량에는 비례하고 물가에는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분자와 분모의 특징,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실질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비례관계라서, 그렇죠? 자, 이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하락은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거나 자, 그래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또는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이 위축이 돼요. 즉 더 이상 국내로 통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해요.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넘기기 전에 정리해보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형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예상되는 환율 상승, 두 번째 바로 추가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지게 된다 해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오버슈팅의 정도, 그 다음에 지속성, 얘네들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다. 비례관계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이제 유출됐던 자금이 국내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 일정 환율로 수렴이 된다. 자, 얘도 지금 3번 문항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A 부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다음 그래프들은 A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 어떤 그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거고 자, 국내 통화량이 지금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문단에 아까 네 번째 문단에 둘째 줄에서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줄에서 이제 그 한 경우 그렇죠? 예상되는 기업 디귿은 시간 변화 순서 없이 나열했다. 자, T 시점 근처 그래프 형태는 계략적으로 표현했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동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문단에서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금리는 하락한다 그랬고 환율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락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금리는 지금 하락을 하니까 니은은 그래프 중에 뭐와 연결됩니까? A와 연결되죠. 지금 이게 지금 A와 연결되는 걸 알겠죠? 이 니은이 A와 연결된다. 자, 그러면 찾는 거예요. 자, 니은이 A와 연결되니까 이건 이제 니은이고, 그쵸? 그래서 니은이 A인 거, 안 돼요. 그쵸?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남습니다. 그쵸? 찾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는 뭘 차이점을 찾아야 돼? 지금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쵸?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자, 이 내용을 다시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니까 끝부분에서 자, 그래서 우별수탱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했어요. 원래 수준. 실질 통화량. 그럼 실질 통화량은 기억이었죠. 그쵸? 실질 통화량은 기억이고 원래 수준은 C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C를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그쵸? 그렇다면 기억이 C인 거는 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거를 자, 원래대로 그쵸? 돌아온 거니까 얘가 기억에 해당하게 되고 그래서 C에 나와 있는 게 기억에 C가 나와 있는 게 얘구나. 정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특징들 그 안에서 특징들을 판단해 주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네 번째 문단에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 이거를 찾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기가.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얘야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이거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 다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문단으로 가서 자,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자, 이제 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강제성이 낮은 사례. 자,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자, 이제 두 번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자,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의 피해에 대비하여 이제 그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죠.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이다라는 거죠. 자, 이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결국에는 이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바로 답이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미세 조정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번 보면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자, 특징을 보니까 자금, 해외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제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통제하지 않아요. 그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문단에서 그 밑에서 셋째 줄이죠. 5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에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외국 통화의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 통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째 문단의 9째 줄을 통해서 이 부분은 통제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번, 3번, 4번, 그쵸? 한번 봤고, 이제 5번 문항. 자, 5번 문항을 보면은 A, E와 바꿔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A가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 괴리되어 떨어져서, 그쵸? 있는 거고, 그 다음 B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인데, 노출이 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출된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2번에서 보면은 드러내다 넣어보면 과도한 위험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노출의 의미와 드러내다의 의미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국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되지 않는다. 드러내다 라는 거는 쓸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이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통화량이 이제 증가했죠.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문단의 8째 줄로 한번 가봅시다. 3문단에 8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문단으로 가서 8째 줄 균형 환율이죠. 장기의 환율은 자국 수주물자를 일으키는 나눔 변화는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통화량 증가해서 위한 장기에서는 물가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의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장기의 환율은 변함이 있어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8에서 9, 10 3문단의 8째 줄부터 끝부분까지죠. 8, 9네요. 8, 9 그죠? 8, 9를 통해서 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적용하는 문항 한번 가봅시다. 자,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최근 경제상을 단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A국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이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국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 B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이제 A국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이 됐어요.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 B국에서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해서 시장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계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에는 네 번째 문단, 그쵸? 4문단에서 언급한 내용, 즉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물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안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되니까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역시 환율이 상승할 거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빠져나올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이걸 네 번째 문단을 적용하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1번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버슈팅 발생했죠.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은 자본이 유출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4문단 4에서 5를 보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 자금이 유출된다. 그렇죠? 투자자금이 유출이 되고 신규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입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진다? 아닙니다. 오버슈팅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비국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커진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음자요? 음수면은 다음으로